안녕하세요.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소득세 절세 이야기 세 번째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첫 번째 주제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과세를 적용할 거냐, 분리과세를 적용할 거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에 따라서 절세되는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율 중 납세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분리과세 되는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은 14%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소득은 어떤 소득은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아니면은 8%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분리과세 세율은 다 달라요. 근데 종합과세 세율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분리과세 세율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소득들 중에서 어떤 소득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소득이에요. 연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사기. 연금소득인데요.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하고 사적연금소득이 있어요. 공적연금소득은 선택할 수 없고요.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소득을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10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주제 때 이야기를 했죠. 주택임대소득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소득인데 이 기타소득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타소득은요, 잘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300만 원도 물론 숫자도 기억을 하지만 그 숫자 앞에 있는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위에 있는 두 개는 사적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이렇게 소득을 이야기했는데 밑에 있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이 소득 금액은 이익의 개념입니다. 이익의 개념. 그냥 소득은 매출의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연금하고 사업소득은 매출 기준으로 순이익이 있든 없든 매출 기준으로 1,500이나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래야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타 소득 금액은 매출이 얼마이든지 간에 소득 금액, 이익 기준으로 300만 원이 안 되기만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배우자가 어디 가서 기타 소득으로 돈을 조금 벌어왔어요. 기타 소득으로 돈을 조금 벌어왔는데 500만 원을 벌어왔다고 볼게요. 어디 가서 500만 원을 벌어오면 300만 원이 넘네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어디 가서 500만 원을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타 소득에서는 60%를 빼주는 규정이 있어요. 40%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을 벌어와도 40%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200만 원이 이익으로 보고 과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 이익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 맞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갔는데 그 대표의 자녀가 대학생이고 대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잠깐 가가지고 알바를 했다. 그러면은 커피숍 사장님이 그 알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급이나 이런 것들을 주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4대 보험 가입해 가지고 근로자로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시급에다가 그냥 일한 시간 곱해서 3.3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할 것이냐.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은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의 8.8%를 떼는 거거든요. 8.8% 그냥 원천징수로 8.8% 떼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인데 이 세 개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잘 보시면 우선은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고 내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나가니까 그건 좀 별로 같죠.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중에 3.3%하고 8.8%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더 유리할 거냐 따져봐야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4대 보험은 3.3이고 기타소득은 8.8이니까 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업소득 3.3이 유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3.3%로 해가지고 주더라도 이 3.3 원천징수 된 것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 게 아니고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 소득 3.3으로 해가지고 받은 그 금액하고 뭐 다른 데에서 일해가지고 받은 돈을 다 합해가지고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그때 최저세율이 6에서 45%라고요. 그럼 나는 원천징수로 3%밖에 안 뗐는데 종합소득세율이 6%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족한 3% 있죠? 그건 어차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3.3을 떼는 것은 미리 3%를 떼는 거지 3%만 세금을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의 종합소득 세율이 6%를 적용을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8.8로 세금을 떼일 필요가 없죠. 종합소득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가 6%, 나는 떼인 거는 8%, 2% 차이니까 2%는 돌려받으시면 되겠고 내가 이 기타 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세율이 뭐 15%다. 그러면 괜히 15% 낼 필요는 없잖아요. 8% 세금 낸 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만약 자 이제 보세요. 저의 와이프가 어디 가서 500만 원을 벌어왔죠. 그래도 60%는 무조건 빼줘가지고 40%만 과세하니까 200만 원이 됐어요. 그 200만 원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냐면 나의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려면 그 사람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500을 벌어와서 200으로 이익을 신고하는 것 때문에 내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니까 나의 부양가족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받는 걸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200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잖아요.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0원이 됩니다. 0.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인적공제 연말정산할 때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어디 가서 500만 원을 벌어왔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이하가 돼요. 빵이 된다는 얘기죠. 빵. 나의 부양가족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 소득 금액인데 내가 종합과세로 선택을 했다. 나의 부양가족에서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을 벌어왔지만 100만 원 넘게 벌어왔지만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부양가족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홈택스에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는 무조건 기본 세팅 값이 분리과세가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분리과세 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종합과세로 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가 불리하면 일부러라도 끄집어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인데요. 우리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에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끝나거든요.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 무조건 분리가 2천이 안 되면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끝나요. 종합과세되는 금액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죠.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서 부양가족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나의 부양가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안 되어야만 나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해 놓고 단순 경비율과 실제 경비를 좀 비교하자 이 얘기인데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배우자, 나의 부양가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도 혼자 버는 거 너무 미안하고 눈치 보이니까 뭐 밤마다 이렇게 뭐 배달을 나가거나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을 벌어왔다고 볼까요? 1,000만 원을 벌어왔어요. 나의 배우자. 나의 부양가족 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모릅니다. 아직. 왜요? 1,000만 원을 벌어왔어도 거기서 경비를 빼고 순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되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벌어온 돈의 64%는 기본적으로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와서 36%만 과세가 들어가는 거죠. 360이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소득 금액이 360이 되는 거죠. 부양가족 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100만 원이 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을 벌어온 나의 배우자가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단순 경비율 2,400, 3,600이 안 돼서 단순 경비율 64%를 적용받으면 360만 원이나 남는다고요. 그럼 100만 원이 넘으니까 나의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실제 경비를 적용해요. 1,000만 원을 벌어왔지만 아내 명의로 된 카드들이 있죠. 그 카드로 생활비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먹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금액을 보는 거야. 만약에 한 달에 80 정도 쓴 거예요. 1년으로 쭉 해서 보니까는 한 800 정도 쓴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었지만 800 정도 아내 본인 명의로 썼으니까 남는 금액이 200이죠. 근데 카드 금액을 조금 더 쓰게 되면 900만 원만 넘어가도 1,000만 원을 벌어도 나의 부양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5월만 되면 요즘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국세청에서 이런 소액 프리랜서들한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당신 1,000만 원을 벌었지만 우리가 64% 빼줘가지고 360으로 자동 계산해서 원천징수당 한 3.3도 돌려주겠다, 전액 다 계좌번호만 찍어라 라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그러면 소액 프리랜서들은 괜히 세무사를 찾아가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이미 자동 계산 그리고 전액 환급 버튼 한두 번만 누르면 그냥 신고가 돼버립니다. 근데 뭐를 간과한 거예요? 100만 원이 넘은 겁니다. 100만 원이 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빠지게 되고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 피부양자에서도 빠집니다. 부양가족 소득세에서도 빠지고요. 건보료 피부양자에서도 잘못하면 빠지고, 그리고 내가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사대보험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프리랜서는 무조건 단순 경비율로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예요. 꼭 실제 경비가 얼마인지를 보고 이걸 가지고 간편장부 대상자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좋지, 단순 경비율로 계산되고 또는 홈택스에서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돼 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AI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납세자한테는 편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걸러줘야 돼요. 한 배 이상은 꼼꼼해줘야 납세자한테 손해가 안 가는 거지, 오히려 조금 더 납세자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버립니다. 너무 자동 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우리는 신고하지만 거기에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맞추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꼭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소득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중에서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남아있으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그거는 얼마를 벌든 이 부양가족 소득을 따질 때 이 금액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 4대 보험자만 들어오는 것이지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100이든 200이든 500이든 넘게 벌었든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부양가족 여부를 따질 때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거를 좀 피하고 싶다, 일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자인데 좀 부양가족 그 100만 원 이하로 맞추고 싶다, 단순 경비율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실제 경비, 카드 쓴 거 실제 경비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선택적 분리과세, 그리고 단순 경비율이나 이런 실제 경비를 통해서 우리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요건을 따지는 그 100만 원 이하 따지는 세법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주변에서 이제 세금 상담이나 이런 거 이야기 나누실 때 꼭 이 내용 숙지하시고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